공감은 과연 평화와 화해만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공감의 속성상 파괴적이고 혐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감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고는 전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집단에 더 깊이 공감하고 정을 주면 줄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혐오로 이어집니다. 일종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된 역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감의 반경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왔습니다. 이 저자이신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공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문학도 하셨고, 철학도 하셨고, 동물학도 하셨고, 인지과학도 하셨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가지신 분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공감이 끌어들이는 힘과 나가는 힘,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간에 어떤 공감에 대한 이야기,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시죠. 저는 지금 가천대 창업대학 코코넷스쿨의 학장을 맡고 있는 진화학자이면서 공감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학자 그리고 과학철학자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 교수님을 공감학자라고 얘기를 네. 드린 건 제가 교수님하고 예전에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페이스북도 보고 교수님 책을 봤을 네네. 때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공감이라고. 네,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공감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번 책은 네. 예전에 종의 기원, 그 다음에 뭐 다윈의 식탁 정원, 다윈 시리즈 3종 네네, 시리즈가 네네.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결이 좀 다른 듯한 느낌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이 지금까지 느끼신 거에 대한 네네. 어떤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이 책도 좀 쓰셨어요? 진화론을 잘 소개하고 진화 관련된 책들을 또 소개하고 또 진화가 우리 인간 사회 그다음에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쓴 책이 이제 다윈 3부작, 다윈 식탁 정원 그다음에 서재거든요. 제가 이제 진화론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관찰하면서 그 이론들을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과학자들은 보통 이론들을 소개하고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거에 이제 보통 만족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한 발은 땅에 디디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처음에 쓴 책이 바로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입니다. 울트라 소셜은 초사회적인 그런 뜻인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됐다는 거죠. 거대한 규모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종이겠죠. 근데 뭐 개미도 거대한 자기 군집을 만들긴 하지만 거기는 그냥 본능적인 조직이고요. 우리는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서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또 다른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미 같은 거를 우리가 유소시얼리티라고 해요. 진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동물일까 했을 때 제가 초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울트라 소셜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 유일한 종이 된 거의 비법은 우리 사회성에 있구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 됐구나. 그래서 되게 좋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강의를 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늘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반론을 펴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렇게 사회적인 종이라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분열이 많고, 갈등이 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초사회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거는 뭐 어두운 면이죠. 이렇게 얘기를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겠다. 공감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런 종이 됐다고도 하는데 그 공감의 본질이 뭘까? 공감은 과연 평화와 화해만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공감의 속성상 파괴적이고 혐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됐던 거죠. 교수님 책에도 보면 그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를 얘기를 하셨고 평화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사를 보니까 정말 최고의 학자시죠.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다 거기에는 악마 같은 속성이 발현되는 그런 현장이고 폭력과 잔인함이 넘쳐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과 또 전쟁을 승리하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감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려면요 타 집단을 내치는 거지 않습니까? 타 집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 공동체, 우리 그룹, 우리 집단, 우리 민족, 우리 국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지 않고는 전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쟤들을 제압해서 우리가 자원을 얻어야 되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깊은 공감이 있지 않고는 전쟁의 동력이 나오지 않아요. 전쟁의 이면에도 깊은 공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물론 내 집단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게 깊은 공감을 예. 또 한번 인간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같은 지역, 같은 국가, 같은 조직에서의 공감이 책에서 얘기한 공감의 부작용도 하나겠네요. 저는 이제 부족 본능이라고 표현도 했고요. 아, 정서적 공감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의 공감을 그 원심력으로 표현하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감에 대한 원심력과 구심력을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네. 이게 양과 질을 얘기하는 것 같다. 타이트한 그런 내부의 공감력. 네. 이게 하나의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고 좀과 확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감 능력이 네네. 필요한 거고 네. 책의 첫 제목이 여기 딱 보시면 느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런 거죠. 약간 우리가 남이가 그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예, 예. 우리끼리 느끼는 거죠. 물론 느낌의 공동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뜻은 우리가 눈빛만으로도 서로 교류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함께 느끼고 하는 예.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 우리가 부족 사회부터 갖고 온 어떤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 작게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뭐 늘 보던 사람들, 늘 보던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느낌의 공동체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본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정말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많은 다양한 가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이 글로벌 시대에는 그 느낌의 공동체만으로는 사실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책에도 쓰여져 있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난생 처음으로 고연전 연구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마침 고대 교수님이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고대에 가서 연기를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로 막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편으로 유치하기도 하고 뭐 고연전 연구전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랬는데 제가 딱 고대 체육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응원을 하잖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농구장이었는데도. 그렇죠. 그러더니 제가 어느 순간 민족의 아리아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리고 연대 선수가 왜 이렇게 믿게 보이는지. 저는 아마 그때 네. 제가 연대 측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낀 적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저는 연대 고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즐기러 갔는데 뭐랄까 군중심리에 휩쓸리면서 이런 게 사실은 부족 본능 같은 거죠. 우리가 한일전 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렵채집기에 잘 적응된 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느낌의 공동체라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사고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편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 편만 봐주면 저 다문화 가정들, 소외된 집단들, 혹은 다른 인종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의 규범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게 사고의 공동체죠. 집단적 이기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이 내부 결속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집단에 대해서 맹목적 추정주의들도 있잖아요. 교수님이 표현하신 것 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공감의 두 가지 힘, 외부에 대한 거, 내부에 대한 거, 원심력, 구심력. 저는 이제 조화나 협력 이런 관계로다가 공감의 반경이 넓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의 투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내 집단에 더 깊이 공감하고 정을 주면 줄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혐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되게 우리끼리 막 챙기는 순간, 우리끼리 깊이 공감하는 순간, 그러니까 일종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된 어떤 역량이에요. 예를 들면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우리 편에 쓰면은 남의 편에서는 그걸 가져와야 돼요. 어떤 고갈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공감이 150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다 쓰면은 남에게 가지 않는 거거든요. 남에게 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챙겨야 되는 챙기지 못한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서적 공감과 이 인지적 공감이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더 챙기려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힘을 저는 이제 원심력이라고 예, 봤고요. 반대 힘이 구심력이라고 본 거죠. 구심력은 뭐 일종의 부족 본능 같은 거고, 예. 정서적인 거고, 그렇죠. 그냥 직관적인 거고. 우리 직관이 사실 얼마나 틀립니까? 이거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예.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이게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저건 싫은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거 괜찮은 솔루션이었어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실업체직기에 생존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잘 적응된 느낌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생존과 번식이 유리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건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기 책에도 제가 썼지만 LA에 어떤 기지에서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아프간에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나 별 큰일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수렵채집기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 피가 튀고 감정이 확 일고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직관이 내가 큰 문제 없어. 난 도덕적으로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때의 느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의 뉘앙스하고 실제로 도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 감정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가 저 사람이 좋다고 우리가 저 사람이 편하다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손이 안으로 굽는데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책 이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가끔 혐오했던 게 뭐냐면 교수님이 혐오나 공감에 대한 부분이 저는 처음에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공감을 지지하시다가 공감이 또 혐오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야 이게 또 뭐지? 이렇게 했는데 나의 혐오는 정당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다. 요즘 세상에 하도 갈등이 심하고 편협해지고 무엇인가 한번 정하면 서로 공감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아마 지적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의 어떤 혐오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 그럼 뭔가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고 사례를 봐야 또 이제 공감을 이룰 거고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에 많이 아죠, 빠지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사람,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저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그 사람의 직관과 경험이거든요. 직관과 정서적인 반응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혐오감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우리랑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 심지어 비만인에 대해서도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에 대한 혐오가 막 일어나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해? 라고 하는 게 나의 혐오가 정당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혹은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하라고? 이거 정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당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걸 피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를 주는 마음의 상태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됐거든요. 수렵채집기에는 당연히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다는 우리 글로벌 시대에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과거에는 혐오의 대상이 나에게 해를 줬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은 그것을 회피하고 그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직관만 너무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책의 절반 얘기는 직관,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 감정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게 되면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안 좋은 것이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의 공감으로 포장돼서 나타나기도 하죠. 사실은 혐오의 대상이 또 나일 수도 있고 공감의 폭을 좀 넓히면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될 텐데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이따 회사 얘기나 기업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같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서로 공감을 느껴서 협력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도표가 하나 있었는데 처벌이 늘어나면 협동심이 늘어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맞나? 왜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일본의 미라이 기업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줘야 돼. 이랬더니 그
학교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인간이 무슨 말이 있냐. 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도 순이익이 잘 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네네. 사람을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도표를 봐서는 적당한 처벌이 협동심을 늘린다? 그 얘기를. 네. 일단 이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감력, 우리 집단과는 다른 사람들, 네.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통,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집단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족이에요. 우리는 부족을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부족을 넘어서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의 결과는 뭘까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쟁에서는 깊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편에 대한 그게 충성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집단에 대한 희생으로 나타날 수 예.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어야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그 결말을 보면 결국에는 집단이 더 커진 거거든요.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싸워서 더 큰 부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 있지만 우리 문명의 역사를 쭉 보자고요. 결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누구를 노예로 삼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우리 일원이 돼요. 결국에는 공감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공감이 또 해답이기도 한 거죠. 공감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반경이 넓어지는 거가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걸 넓히는 힘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처벌이라고 하는 거죠. 처벌이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공간의 반경을 좁히려고 하는 행동,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넓혀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규범과 법을 만들므로써 너도 이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해야 돼. 여성이지만 아이지만 장애인이지만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게 사실 규범이고 법이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부족 본능이 일어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만 계속 끼리끼리 만나고 계속 우리는 배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규범이 그걸 막아주고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본능을 좀 억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길들여진 존재로서의 인간 그게 바로 규범이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례로 흡연 예를 들었더라고요. 지금 판교에 회사가 있는데 마치 회사에 현관문을 이렇게 나가면 야외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쉬다 가고 전화도 받고 가고 전화까지 괜찮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 공기들이 쭉 들어오거든요. 그럼 항상 흡연구역이 없고 거긴 다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이라 써있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붙이죠, 이제. 담배 피지 마세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열을 받으면 나가서 아니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 지금 금연구역인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셔서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창문 열고 소리치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자,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만약에 그 흡연자를 처벌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집단에서는 흡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룰 브레이커가 있어요. 근데 그 룰 브레이커한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면 금연구역은 완전히 흡연구역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면 공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상상하는 힘인데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한테 가서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타적 처벌이라고 하거든요. 이타적 처벌을 하는 집단일수록 협력이 일어나고 그 협력의 유지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 게 저는 규범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규범과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이 공감의 구심력을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만든 힘이죠. 그 깨진 창문 이론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전체가 다 깨지는 경우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를 위해서 그런 것들 누군가가 제어를 해주고 법을 만들고 지적을 하고 해야지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저기가 생기는. 그게 참 쉽진 않죠. 그것도 또 룰 브레이커들도 인정을 좀 해야 되고 고등학생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연구까지 제가 소개했냐면 그런 룰 브레이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룰 브레이커한테 뭐라고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처벌. 그게 있으면은 협동의 수준은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룰 브레이커를 이타적 처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중 처벌이죠. 두 단계의 처벌이죠. 아, 그거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죠. 너 왜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었어? 가서 얘기했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훨씬 더 금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의 본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에는 회사가 잘 되려면
자라려면 생명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지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문화화돼야 되는. 이것도 하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도 아주 인적인데요. 룰 브레이커를 하지 않는 사람을 또 제어하는 것까지 단계가 사실 하나의 문화화돼야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법과 제도 규범은 그 전 단계고, 그거 참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얘기죠. 저는 공감의 반경을 넓혀라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말씀에 세계 전체적인 이 진행이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서 본능이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이런 거에 대한 본능이 아니고 다른 본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본능을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질투심이라든가 아니면 좌절감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감정 다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상위 단계의 그 능력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공감력이 있죠. 어린아이도 친구가 울면 가서 막 안아주거든요. 친구가 울면 따라 울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든 포유류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쥐가 있는데 레버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시에 옆에 있는 친구가 전기 충격을 받으면 막 레버를 누르다가 어느 순간 멈춰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의 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를 때마다 나는 밥이 나오는데 저 친구가 아파해. 배가 고픈데도 누르냐 마느냐. 너무 얄궂은 실험이에요.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 실험의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포유류의 대표적인 쥐가 뭔가 감정이 전염되는구나. 남의 고통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쭈르륵 떨어지는데 그걸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전염되는 거. 그게 포유류가 하는 일이고 포유류에 갖고 있는 어떤 신경 절단 물질, 호르몬 이런 거의 영향인데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사람마다 셋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되게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지만 진폭이 좀 작고 이런 것처럼 약간의 셋 포인트가 다릅니다. 누구나 다 뭔가를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랑 비슷하게 누구나 그런 본능이 작용은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게 식욕이나 성욕과 좀 다른 지점일 수도 있어요. 공감은 어떤 환경에서 계속 그걸 발현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다르게 생긴 사람을 다른 인종을 본 적도 없고 다른 언어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다른 연령층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굉장히 단일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과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감력의 수준을 보면 후자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타자의 기쁨, 슬픔, 타자의 어떤 정신 상태에 함께 갈 수 있느냐, 그걸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느냐가 공감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발현의 폭과 깊이가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감은 배울 수 있고 본능이지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